기억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조용히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진실이 눈물 속에서 터졌습니다. 이걸 다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 어차피 곧 돌아가실 텐데 통장도 의미 없지. 내 돈으로 내 눈물을 묻진 않겠다. 그게 정말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모른 척한 게 아니라 다 지켜본 거야. 기억 속 정의와 가족의 진실이. 그 여정을 함께하고 싶다면 무료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로 여는 하루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정원에서 정혜분 할머니가 천천히 낙엽을 쓸고 있습니다. 8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등은 꼿꼿하고 손놀림 또한 정확했죠. 다만 손에 꼭 쥐고 있는 오래된 적금 통장만이 유독 눈에 띕니다. 가을 햇살이 비치는 정원에서 해부는 빗자루를 들고 있지만 시선은 계속 통장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잊은 게 많아졌다고들 하지만 잊지 않은 것도 있단다. 해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통장을 바라봅니다. 40년 전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돈이 이 작은 통장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퇴역 교감으로 일하며 모은 돈, 남편과 함께 운영했던 작은 상점에서 번 돈, 그리고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모은 돈까지 모두 합쳐 7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한 푼 한 푼이 소중했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통장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거실 창문 너머로 며느리 선영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간호사 출신답게 차분하고 정숙한 목소리지만 내용은 그리 곱지 않았죠. 어머님이 또 통장 들고 나가셨네요. 정말 걱정이에요. 요즘 너무 이상해지셨거든요. 선영이 스마트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 같았죠. 해부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선영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방금 전 일도 기억 못 하시고요. 병원에 모실 때도 됐나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통장 관리도 제대로 못 하시니까 더 걱정이거든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해분의 예리한 귀에는 다른 무언가가 감지됩니다. 진짜 걱정이라기보다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은 톤이었거든요. 어제도 은행 갔다 오셨는데 뭘 했는지 기억도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해부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선영은 해분이 돌아온 것도 모른 채 계속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해분은 신발을 벗는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도 모르시고 비밀번호도 계속 까먹으신다고 하시고요. 이러다가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떡하죠? 해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집니다. 비밀번호를 까먹는다고요. 해분은 한 번도 비밀번호를 잊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선영이 몇 번이나 비밀번호를 물어봤었죠. 해분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섭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치매라고요. 정말 웃기는 소리죠. 해부는 서랍을 열어 통장을 넣으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선영이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기 시작한 지 벌써 몇 달이 흘렸거든요. 처음엔 진짜 건망증이 심해진 건가 싶어 병원에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나이에 비해 정신이 또렷하다고 했었죠. 오히려 기억력이 나이에 비해 뛰어나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선영은 계속 해분을 치매 환자 취급했습니다. 특히 통장 이야기만 나오면 더욱 그랬죠. 혹시나 싶어 해분은 몰래 선영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선영이 해분의 방을 몰래 뒤지고 다니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통장을 찾는 것 같았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고 옷장 구석구석까지 뒤지더라고요. 그때부터 해부는 확신했죠.
선영이 자신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 치매라고 생각하고 싶다면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 해부는 중얼거리며 서랍 깊숙한 곳에 통장을 숨깁니다. 그리고 방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수첩을 꺼내죠. 거기에는 선영의 행동들이 날짜별로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방을 뒤졌는지, 언제 통장을 달라고 했는지, 언제 치매 이야기를 꺼냈는지까지 모든 것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10월 3일 선영이 방 서랍 뒤짐. 10월 5일 통장 비밀번호 물어봄. 10월 7일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로 치매 이야기함. 해부는 교감 시절부터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모든 것을 꼼꼼히 적어두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었죠. 어머님, 저녁 드세요. 선영이 방문을 두드립니다. 해부는 재빨리 수첩을 서랍에 넣고 문을 열어줍니다. 선영의 얼굴에는 여느 때와 같은 다정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고마워. 뭐 해 먹었니? 김치찌개 끓였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로요. 선영이 자상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해부는 그 미소 뒤에 숨은 의도를 알고 있었죠. 어머님, 통장은 어디에 두셨어요? 선영이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대화인 것처럼 말이죠. 해부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통장이 뭐? 해분이 멍한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선영의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스치죠. 아, 그냥요. 괜찮아요. 저녁 드시러 나오세요. 선영이 나가고 나서 해부는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연기가 통했나 봅니다. 태역 교감으로 30년을 일하며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 본 해분에게 이 정도 연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때로는 연기도 필요했으니까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해부는 정원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죠. 빨갛게 물든 하늘이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해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선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죠. 선영은 이른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하더니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부는 알고 있었어요. 선영이 정말로 가는 곳이 어디인지 말입니다. 선영이 나간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해부는 조용히 선영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남의 방을 뒤지지 않을 해분이었지만 이번만은 달랐죠.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선영의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예상대로 이상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는데 내용을 보고 해부는 깜짝 놀랐죠. 정해분 중증 치매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해부는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뭐야? 해분이 진단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도장이 찍혀 있긴 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해분은 예전에 진짜로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서와 비교해봤죠. 글씨체도 다르고 병원 양식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설마 위조한 건 아니겠지. 해분은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선영이 진짜로 진단서를 위조했다면 이건 단순히 돈을 노리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였죠. 해부는 교감 시절 온갖 서류를 다뤄봤기 때문에 위조 서류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해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진단서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증거로 남겨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서랍을 원래대로 정리한 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일까지 벌일 줄은 몰랐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선영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병원 봉투를 들고 있었고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마치 정말로 병원에서 심각한 진단을 받고 온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죠. 어머님, 저 왔어요. 선영이 해분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해분은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고 있었죠.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가족 갈등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응, 들어와. 어머님, 오늘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왔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한 것처럼 들렸지만 해부는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알고 있었죠. 무슨 상담? 어머님 건강 때문이에요.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셨잖아요.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시고 방금 전 일도 기억 못 하시고요. 선영이 병원 봉투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바로 아까 해분이 봤던 그 위조 진단서였죠. 선영은 마치 방금 병원에서 받아온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어머님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신다고 해요. 조기에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해분은 놀란 척하며 진단서를 받아봅니다. 물론 연기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치매라고? 내가? 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일들은 제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특히 통장 관리나 그런 것들 말이에요. 어머님이 실수하시거나 사기 당하실까봐 걱정이거든요. 드디어 선영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해부는 속으로 웃음이 났지만 겉으로는 당황한 척했죠. 이런 상황에서도 연기를 해야 한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럼 내 통장을 내가 관리한다는 얘기야?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돈도 함부로 쓰지 않고 필요한 것만 빼서 쓸게요. 선영의 말에는 가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해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선영이 자신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돈을 빼앗기 위해 치매 진단서까지 위조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통장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디에 뒀더라. 해분이 멍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선영의 눈이 번뜩 빛났죠. 기회가 왔다는 듯이 말입니다. 어머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서랍에 넣어두지 않으셨나요? 글쎄, 어디 뒀더라. 요즘 깜빡깜빡해서. 해분이 고개를 저으며 생각하는 척합니다. 선영은 조급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손을 꼼지락거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그때 아들 도현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선영이 재빨리 병원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어떻게 됐어? 도현이 선영에게 묻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배어 있었어요. 해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사가 치매 초기라고 하네요. 앞으로 우리가 더 세심하게 관리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선영이 재빨리 진단서를 도연에게 보여줬죠. 도연이 진단서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해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도연은 어릴 때부터 순하고 착한 아이였거든요. 그럼 어머니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할까? 혼자서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도연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선영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죠. 제가 임시로 관리해드리면 어떨까요? 어머님이 혼란스러워 하시니까 당분간 제가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좋겠네. 어머니, 괜찮으시죠? 도연이 해분을 바라봅니다. 해분은 잠시 고민하는 척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나도 요즘 헷갈려서. 선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해부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죠. 그날 밤 해부는 오래된 친구인 오창식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식은 해분과 함께 교직에 몸담았던 동료였고
지금은 마을 이장을 맡고 있었죠. 창씨가 나야. 아, 해분이구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좀 도움이 필요해. 내일 시간 되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심각하네.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고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중요한 일이야. 해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해분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죠. 다음 날 오전 선영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손에는 해분의 신분증과 위조된 진단서, 그리고 위임장을 들고 있었죠. 드디어 은행에 가서 통장 명의를 바꾸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머님 일 때문에 은행에 가야 해요. 선영이 해분에게 말합니다. 해분은 텔레비전을 보며 고개만 끄덕였죠. 응, 조심해서 다녀와. 선영이 나간 후 해분은 재빨리 오창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씨가 지금 만날 수 있어? 응, 마을회관에 있어. 바로 와. 해분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고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오창식은 해분이 도착하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아주었죠. 무슨 일이야? 어제 전화 받고 밤새 걱정했어. 해분은 지난 몇 달 동안 벌어진 일들을 창식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선영이 치매 진단서를 위조한 것부터 통장을 노리고 있다는 것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죠. 정말이야? 며느리가 그런 짓을? 창식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해분이 휴대폰에 저장해둔 위조 진단서 사진을 보여주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위조야. 병원 도장도 이상하고 의사 서명도 어색해.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혹시 공증사무소에 아는 사람 있어? 창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 우리 마을 출신으로 시내에서 공증사무소 하는 친구가 있거든. 김 변호사라고. 그럼 지금 당장 가볼 수 있을까? 물론이지. 내가 연락해 볼게. 한편 은행에 도착한 선영은 창구 직원과 마주 앉았습니다. 손에는 해분의 신분증과 위조된 진단서, 그리고 급하게 만든 위임장이 들려 있었죠. 어르신의 통장을 보호자 명의로 관리하고 싶은데요. 창구 직원이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긴장한 채로 기다렸죠. 죄송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해요. 아니면 정식 후견인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어머님이 치매 초기라 혼자 오시기 어려워요. 진단서도 있잖아요. 선영이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안 됩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해요. 선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계획이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르신을 모시고 다시 오세요. 그때 다시 상담해 드릴게요. 선영은 할 수 없이 은행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죠. 선영아, 어떻게 됐어? 엄마,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해요.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그럼 어머님을 데리고 가면 되잖아. 치매라고 하면서.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머님이 말을 안 들으시면 어떡해요? 친정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차라리 법무사를 불러서 집에서 유언장을 받는 게 어때? 치매라고 하면서 말이야. 선영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었거든요. 한편 해분과 창식은 김 변호사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창식의 오랜 친구답게 반갑게 맞아주었죠. 창식이 형, 오랜만이에요. 어르신은 누구시죠? 우리 마을 정해분 어르신이야.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 해부는 김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혹시 증거가 있으세요? 해분이 휴대폰에 저장해둔 위조 진단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위조 서류입니다. 병원에 확인해 보면 금방 드러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정식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며느리가 위조 유언장을 만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해부는 김 변호사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유언장 작성 절차를 시작했죠. 유언장에는 재산의 대부분을 손녀 수진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유언장은 공증을 받아서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해두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해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해부는 선영이 벌써 돌아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영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은행에서 제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나 봅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창식이하고 잠깐 차 마시러 갔다 왔어. 해분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그날 저녁 선영은 도현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은행에 가서 통장 관리를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직접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머님을 모시고 가면 되잖아. 그게 문제예요. 어머님이 은행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어떡해요? 치매라는 게 드러나면. 선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가짜 걱정이었죠. 그럼 어떻게 하지? 차라리 법무사를 불러서 집에서 유언장을 받는 게 어떨까요? 어머님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말이에요. 도연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그게 나을 것 같아. 선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계획이 다시 궤도에 오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선영은 몰랐습니다. 해분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뒀다는 것을 말이죠. 며칠 후 대학원생인 손녀 수진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를 마치고 할머니를 보러 온 것이었죠. 해분은 손녀를 보자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우리 수진이가 왔네.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괜찮아?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수진이 해분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해분은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잠시 망설였죠. 손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고민이 됐거든요.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 그때 선영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진을 보자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수진아, 언제 왔어? 인사도 안 하고. 방금 왔어요. 할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주저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많이 안 좋아지셨어. 병원에서 치매 초기라고 진단받으셨거든. 수진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가 치매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의사가 그렇게 진단했어.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고. 수진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해부는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수진에게는 뭔가 이상해 보였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정말 기억이 안 나는 일이 있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부는 잠시 수진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어요. 글쎄, 요즘 가끔 깜빡깜빡해. 하지만 수진은 할머니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저 할머니 방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선영이 재빨리 말렸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이미 할머니 방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해분의 방에 들어간 수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었지만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 책상 모서리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열어본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엄마 선영의 행동이 날짜별로 자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언제 방을 뒤졌는지, 언제 통장을 찾았는지, 언제 치매 이야기를 꺼냈는지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걸 다 기록하셨다고. 수진이 중얼거리며 수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을 발견했죠. 할머니 방 구석에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녹음기를 켜보니 선영이 해분을 몰래 녹음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선영이 해분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캐묻는 소리, 그리고 치매라고 단정 지으며 협박하는 소리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통장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에휴, 정말 답답해 죽겠네. 이러다가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떡해요. 녹음을 듣던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짜증과 욕심이 가득했거든요. 그때 해분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뭐 하고 있어? 할머니. 수진이 수첩과 녹음기를 들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해분은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닫고 수진 옆에 앉았어요. 다 들었구나. 할머니,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정말로. 해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수진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선영이 치매 진단서를 위조한 것부터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죠.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셨던 거예요? 아니야. 나는 멀쩡해. 다만 내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을 뿐이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갔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연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야 내 엄마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 해분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한테 부탁이 있어. 아직은 내 엄마한테 들킨 티 내면 안 돼. 왜요? 내 엄마가 더 큰 일을 벌일까봐 걱정돼. 지금은 때를 기다려야 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친엄마가 할머니를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때 선영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뭐 하고 있어? 저녁 먹어야지. 네, 금방 나갈게요. 수진이 대답하며 재빨리 수첩과 녹음기를 제자리에 둡니다. 해분은 다시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선영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수진아, 할머니 상태가 어떻게 보여? 글쎄요. 평소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아직 초기라서 그래. 하지만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 진단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선영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죠. 왜? 의심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나중에 보여줄게. 지금은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선영이 얼버무리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수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엄마가 정말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루 종일 연기를 하며 견뎌내고 계신다는 것이 마음 아팠거든요. 그리고 친엄마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어요.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야겠다고 말이죠. 엄마의 계획을 막고 할머니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선영은 마침내 법무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은행에서는 본인 확인을 요구했고 해분을 데리고 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차라리 유언장을 받아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죠. 여보세요, 박 법무사님이세요? 저희 시어머님 유언장 작성 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어르신 상태가 어떠세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셔서요. 의식이 있을 때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박 법무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치매 환자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진단서가 있으시나요? 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있어요. 그럼 내일 오후에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선영은 전화를 끊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았거든요. 한편 해부는 수진과 함께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둘은 정원 한 구석에 앉아 선영이 듣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할머니, 엄마가 법무사 불렀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과 도연이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들었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 은행에서 막혔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지. 해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해요?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다 준비해뒀어. 해분은 수진에게 자신이 이미 정식 유언장을 작성해뒀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오창식 이장과 김 변호사가 도와주고 있다는 것도 말했죠. 정말요? 그럼 엄마가 뭘 해도 소용없는 거네요. 맞아.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 엄마가 어떤 유언장을 만들어낼지 봐야 해. 해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선영의 계획을 끝까지 지켜보며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박 법무사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중년의 단정한 남성이었는데 서류 가방을 들고 정중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박 법무사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오세요. 선영이 박 법무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해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욱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박 법무사가 해분에게 인사했습니다. 해분은 고개를 들어 박 법무사를 바라봤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법무사님이 오셨어요. 선영이 해분에게 말했습니다. 해분은 그제서야 반응을 보였죠. 법무사? 왜? 어머님 유언장 작성하러 오신 거예요. 유언장이 뭐야? 해분이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 법무사는 그런 해분의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유언장이라는 건 본인의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재산? 내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해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법무사는 선영을 바라봤죠. 진단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선영이 위조 진단서를 건넸습니다. 박 법무사가 진단서를 살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치매 초기라고 하셨는데 어르신이 유언장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아직 의식은 또렷하세요. 선영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 법무사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어르신, 본인의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으세요? 박 법무사가 해분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해분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 모르겠어. 어머님, 아들한테 물려주시면 되잖아요. 선영이 옆에서 귀띔했습니다. 해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래.
아들한테 주면 되지. 박 법무사는 유언장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해분의 정신 상태가 유언장을 작성하기에는 불안정해 보였거든요. 어르신, 본인이 가진 재산이 무엇인지 아세요? 재산. 통장에 돈이 좀 있나?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해분이 멍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선영이가 알고 있을 거야. 박 법무사는 더욱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보장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해분이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가슴이 아파. 어머님. 선영이 깜짝 놀라며 해분을 붙잡았습니다. 해분은 숨을 가쁘게 쉬며 소파에 쓰러졌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해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것 같았어요. 빨리 병원에 모셔야겠어요. 박 법무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당황하며 구급차를 불렀죠.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해분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선영과 도현 그리고 수진이 함께 따라갔죠. 박 법무사는 유언장 작성을 중단하고 돌아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해분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한 후 진단 결과를 알려줬어요. 스트레스성 실신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정말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선영이 안도하며 물었습니다. 네, 충분히 쉬시면 회복될 거예요. 다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을 들은 선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해분이 괜찮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유언장 작성이 또다시 무산됐거든요. 한편 해분은 병실에 혼자 누워 있으면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기였거든요. 박 법무사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쓰러진 척한 것이었죠. 이제 선영이가 더 급해질 거야. 해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이 조급해질수록 더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모든 것을 폭로할 때였죠. 수진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해분이 수진에게만 들리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할머니의 연기에 감탄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해분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선영과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선영의 조급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법무사마저 의심하는 눈치였고, 해분의 갑작스러운 실신으로 계획이 또다시 무산됐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불리해질 것 같았어요. 여보, 어머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선영이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러게 어제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법무사님도 어머님 상태를 보고 걱정하시더라고. 유언장 작성하기엔 너무 불안정하다고. 선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차라리 우리가 어머님 몰래 유언장을 만드는 게 어떨까?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건 불법이잖아. 불법까지는 아니야. 어머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정리해서 유언장으로 만드는 거지. 어머님도 재산을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 하셨잖아. 선영이 교묘하게 도연을 설득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건 너무. 여보, 어머님이 치매로 더 악화되기 전에 서둘러야 해. 나중에 어머님이 이상한 사람들에게 속아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시면 어떡해? 선영의 설득에 도연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아내 말을 잘 따르는 성격이었거든요. 한편 해부는 수진과 함께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할머니와 손녀의 모습이었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할머니, 엄마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부모님이 나눈 대화를 엿듣았거든요. 무슨 계획? 유언장을 위조하려는 것 같아요. 할머니 몰래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해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선영이 생각보다 훨씬 대담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정말 위험해졌구나.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해요? 해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선영이 유언장까지 위조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었거든요. 수진아, 창식 아저씨한테 연락해 줄래? 이제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된 것 같아. 네, 알겠어요. 그날 저녁 선영은 혼자 서재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유언장 양식을 찾아보고 해분의 필체를 흉내내려고 연습했죠. 정해분의 유언장. 본인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내용은 모든 재산을 아들 도연에게 물려준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실제로는 선영이 관리하게 될 것이었죠. 모든 예금과 부동산을 아들 김도현에게 물려준다. 며느리 이선영이 재산 관리를 도와주기를 희망한다. 선영은 신중하게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봤죠. 그리고 해분의 도장까지 가져와서 찍어놨습니다. 이제 됐어. 선영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유언장이 완성됐거든요. 이제 해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더라도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오창식 이장이 해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이었죠. 해분아, 안에 있어? 아, 창식이구나. 들어와. 해분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창식은 주변을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어요. 어제 수진이한테서 연락받았어. 상황이 심각해진 것 같더라. 응, 선영이가 유언장까지 위조하려고 해. 정말? 그럼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해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선영이가 실제로 위조 유언장을 사용하려고 할 때 잡는 게 좋겠어.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며칠 더 기다려보자. 선영이가 움직이면 그때 모든 걸 공개할 거야. 그때 선영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오창식을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이장님이시네요.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그냥 해분이 안부나 물어보러 왔어요. 오창식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선영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둘을 바라봤죠. 어머님 상태는 어떠세요? 많이 안 좋아졌어요. 어제도 병원에 다녀왔거든요. 선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창식은 그 표정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몸조리 잘하시라고 전해주세요. 오창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분에게 작은 쪽지를 건네줬어요. 선영이 보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말이죠. 오창식이 돌아간 후 해분은 조용히 쪽지를 읽어봤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내일 오후 2시. 모든 준비 완료. 해분은 쪽지를 태워버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선영은 위조 유언장을 안전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죠. 내일부터는 어머님을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겠어. 선영이 중얼거리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몰랐습니다.
해분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라는 것을 말이죠. 해분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오랜 연기가 끝나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거든요. 과연 선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구나. 해분이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선영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위조 유언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통장명의 변경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해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여보, 어머님 상태가 너무 걱정돼서 은행에 한번 가볼게. 선영이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위조 유언장과 가짜 진단서가 들어있었죠. 무슨 일로? 만약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통장이 동결될 수 있잖아. 미리 상속 절차를 알아보려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다녀와. 조심해서. 선영이 집을 나서자마자 해분은 수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준비된 계획을 실행할 때였거든요. 수진아, 창식 아저씨한테 연락해. 지금 시작하자고. 수진이 재빨리 오창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지금이에요. 엄마가 방금 나갔어요. 알겠어. 바로 갈게. 오창식은 이미 준비를 마쳐둔 상태였습니다. 김 변호사와 함께 해분의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몇 분 후 예상치 못한 사람들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경찰이 왔어요.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경찰관 2명이 오창식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정해분 어르신이세요? 네, 맞습니다. 해분이 의외로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신고를 접수했는데 며느리분이 어르신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증거도 모두 준비해뒀어요. 해분은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를 꺼냈습니다. 위조 진단서 사진, 선영의 행동을 기록한 일기,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있었죠. 이게 모두 증거입니다. 김 변호사가 경찰관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위조된 치매 진단서를 만들어 어르신을 속이려 했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찰관들이 증거를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네요. 그런데 어르신은 정말 치매가 아니신 거죠? 전혀 아닙니다. 제가 연기를 한 거예요. 해분이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한편 은행에 도착한 선영은 담당 직원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셨어요. 선영이 위조 유언장을 내밀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죠. 유언장이 있으시면 상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그런데 어르신이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준비차 온 거예요. 상속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요. 은행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잠깐만요. 이 유언장 날짜가 어제네요.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실수를 한 것 같았거든요. 아, 네. 어제 작성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치매 어르신이 혼자서 이런 복잡한 유언장을 작성하셨다고요? 은행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럼 공증은 받으셨나요? 아직. 선영이 말을 흐렸습니다.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공증 없는 유언장은 처리하기 어려워요.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선영은 할 수 없이 은행을 나왔습니다. 계획이 또다시 실패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에게서 온 전화였죠. 여보, 빨리 집에 와.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경찰이 왔어. 어머님 일로. 선영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감이 왔거든요. 지금 가고 있어. 선영이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경찰관들과 김 변호사, 그리고 오창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부는 소파에 앉아 또렷한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보고 있었죠. 선영 씨죠? 경찰관이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선영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선영이 해분을 바라봤습니다. 해분은 차갑게 선영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선영아, 나는 치매가 아니야.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해분의 목소리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또렷하고 날카로웠죠. 어머님이 진짜 치매가 아니셨다고요? 도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나는 몇 달 동안 연기를 한 거야. 선영이가 뭘 하는지 지켜보려고. 연기를. 도연이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도, 어머니가 그 모든 걸 알고 연기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선영 씨, 이것들이 모두 당신이 한 일인가요? 경찰관이 증거들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위조 진단서, 녹음 파일, 그리고 위조 유언장까지 모든 것이 있었어요. 선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저는 그냥 어머님을 위해서 내 돈을 훔치려던 게 나를 위해서라고. 해분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다 알아. 진단서도 위조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치매라고 소문내고 통장도 빼앗으려 하고. 선영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선영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거든요. 이선영 씨,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진이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엄마가 체포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충격이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아, 수진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해분이 수진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길고 긴 연기가 마침내 끝난 것이었죠. 한 달 후 해분은 정원에 앉아 가을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오히려 평화로워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연기를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말이죠. 할머니,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수진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선영이 구속된 후 수진은 할머니와 함께 지내기로 했거든요. 아버지 도연은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고마워, 수진아. 해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할머니, 엄마 재판은 언제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잘못한 일이라도 친엄마였거든요. 다음 주래.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해분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선영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과 며느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그때 도연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아내가 구속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도연이 해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봐서. 일어나거라.
내 잘못이 아니야. 해분이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어릴 때부터 착하고 순한 아이였거든요. 다만 아내 말을 너무 잘 들었을 뿐이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치매인 척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몇 달 동안 연기를 하며 견뎌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괜찮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해분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해분과 도현, 수진이 참석했어요. 선영은 죄수복을 입고 피고석에 앉아 있었죠. 피고인 이선영은 시어머니를 상대로 치매 진단서를 위조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선영이 고개를 들어 해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어머님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해분은 선영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실망감, 그리고 연민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판결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이선영은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선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형은 면한 것이었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해분과 선영이 잠시 마주봤습니다. 어머님, 선영아. 해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미워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야. 내가 계속 거짓말하는 게 견딜 수 없었을 뿐이야. 어머님,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다행이야. 이번 기회에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해분의 말에 선영이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래, 믿어볼게. 해분이 선영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며느리였던 만큼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거든요. 몇 주 후 해분은 지역 신문사의 인터뷰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매인 척하며 사기를 막아낸 할머니의 이야기가 화제가 됐거든요. 어르신, 몇 달 동안 연기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해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해야만 했어요. 선영이가 무슨 짓을 하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손녀한테 거짓말하는 거였어요. 수진이가 정말 걱정하더라고요. 해분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어르신은 연기의 달인이시네요. 하하, 30년 동안 아이들 가르친 경험이 도움됐나 봐요. 때로는 연기도 필요했거든요. 마지막으로 같은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해분이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당할 필요는 없어요. 머리는 여전히 돌아가거든요. 인터뷰가 끝난 후 해분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오창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분아, 정말 대단해. 나도 못할 일이야. 고마워, 창식아.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그런데 이제 뭐 할 거야? 해분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범하게 살 거야. 더 이상 연기는 안 할래. 그래. 이제 진짜 할머니 노릇이나 해.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해분은 수진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할머니예요. 수진이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할머니는 제 자랑이에요. 해분이 수진을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나도 우리 수진이가 자랑스럽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시련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해분은 정원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돈을 내 눈물로 묻자고 했나? 아니야. 내 정의를 내 거짓말로 묻으려 했구나. 해분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당신이라면 잊은 척할 수 있었을까요?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